네, 이번 시간 부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채란 과거 사건의 결과로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은 현재의 의무. 예, 과거에 어떤 일이 벌어져서 이제 우리가 돈을 갚아줘야 되죠. 그러니까 뭐가 있다는 소리입니까? 의무가.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은 돈을 갚아야 되니까 그런 거죠. 자, 부채는 크게 두 가지죠.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두 개로 나눈다는 거, 유동부채, 비유동부채. 유동부채에 있는 계정 과목들 보시면 외상매입금, 지급엄. 여러분, 요 두 개를 합쳐서 뭐라고 합니까? 매입 채무라고 하죠. 얘랑 꼭 누구랑 구별해라? 미지급금. 이 계정 과목을 꼭 구별해서 쓰셔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한 사항이고, 그 다음 예수금. 여러분, 예수의 뜻은 남의 걸 잠시 보관하는 겁니다. 내 돈이 아닙니다. 남의 돈을 잠시 보관하는 걸 예수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은행에 가보시면 영화 같은 장면들 보면 나오죠. 여러분, 은행이 이렇게 있으면 주로 지하죠. 지하로 내려가면 여기 금고가 있지 않으세요? 그래서 뭐 주인공들이 여기 가서 금고에다 뭐 이렇게 막 보셨죠? 여기다 집어넣고 뭐 돈 같은 거, 총, 마약, 뭐 보석 같은 거 막 이렇게 하는 장면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여기다 이렇게 물건을 맡겨놓죠. 그리고 은행한테 뭘 줍니까? 약간의 수수료를 주는 거죠. 일정한. 그러면 이 물건 누가 가지고 있나요? 은행이 가지고 있죠. 은행한테 있으니까. 그렇지만 이 물건의 소유주는 누굽니까? 이 사람이죠. 이 사람이 소유주죠. 그러니까 은행이 갖고 있지만 자기 게 아닙니다. 여기 있는 거, 금고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걸 예수 금고라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예수의 뜻은 은행 거 아닙니다. 이 고객 건데 고객 걸 잠시 보관하고 있죠. 남의 돈을 잠시 내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예수금이라고 하는 겁니다. 주로 이 계정 과목은 언제 많이 나오냐면 급여 줄 때, 직원들 급여 줄 때 뭐 띱니까? 세금이나 사대보험료 띄고 주죠. 그때 회사가 그 돈을 직원들한테 안 줍니다. 안 주고 가지고 있지만 그건 회사 돈이 아닙니다. 직원 거지. 그래서 잠시 남의 돈을 보관하는 겁니다. 그리고 국가에 대신 납부해 주는 거죠. 그다음 또 이자 지급할 때 이자 줄 때도 세금을 원천 징수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면 안 되고 그 돈 회사 게 아닌 거죠. 잠시 가지고만 있다. 그래서 예수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 밑에 계정 과목도 예수금이죠. 단지 좀 중요한 계정 과목이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쓰는 것 뿐인데 앞에 뭐가 붙었나요? 부가세. 이 부가세는 우리 게 아닙니다. 우리 부가세가 아니고 우리 회사가 잠시 가지고 있는 거죠. 가지고 있다가 국가에 대신 납부해 줘야 되는 거. 부가세의 수금이 뭐죠? 매출세액. 이거 반대말이 뭡니까, 여러분? 매입세액이죠. 계정 과목이 뭡니까? 매입세액, 부가세, 대급금, 자산에 이런 계정 과목이 있었죠. 부가세, 대급금. 그 다음 당좌, 차월, 마이너스 통장 연상하시면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당좌 차월은 결론이 뭐다? 단기 차입금이 된다. 은행한테 빌린 돈이다. 그 다음 가수금, 가지급금의 반대말입니다. 회사로 돈이 들어왔는데 불분명한 입금액입니다. 돈이 왜 들어왔는지 모르겠다. 원인을 잘 모를 때 가수금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그 다음 선수금, 계약금을 받았을 때 쓰는 말. 선수금은 잘 나오는데 계약금 얘기를 떠오시고 단기 차입금, 돈 빌린 거죠. 미지급 세금, 세금인데 안 낸 거. 미지급 비용, 비용의 발생, 비용을 주지 않았다. 선수 수익, 수익인데 선수, 미리 받았다. 그래서 이 두 개는 옆에 비용의 발생, 수익의 이연이라고 했죠. 그래서 이건 나중에 결산할 때 다시 나올 계정 과목입니다. 그 다음 유동성 장기 부채인데 유동성 장기 부채 옆에 보시면 장기 차입금. 요 장기 차입금이 화살표가 이렇게 되죠. 장기 차입금이 나중에 뭐가 될 거다? 유동성 장기 부채란 이름으로 바뀔 거라고요.
장기 차입금 요 밑에도 있지만 비유동 부채인데 이게 나중에 유동 부채로 바뀔 거라고요. 자, 뭐 이럴 수 있겠죠, 여러분? 자, 이때 뭐 이래서 2017년 5월 달에 돈을 빌렸습니다. 언제 갚기로 하고요. 상환은 이때 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냐면 2020년 5월 달에 상환해야 됩니다. 그럼 이때 돈 빌리면 뭐라고 합니까? 돈 빌려서 차입금이라고 하겠죠? 돈 빌렸으니까 그 다음에 이 기간이 대충 보셔도 뭡니까 여러분? 장기죠. 그래서 뭐라고 한다? 장기 차입금, 비유동부채, 빌렸는데 돈 갚을 날이 좀 길다. 근데 시간이 점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시간이 점점 흘러가겠죠. 점점 흘러가서 언제가 돌아옵니까? 이때 2019년 12월 31일 이 날짜가 되면 자, 이 날짜에서 이제 돈 갚을 날은 이때죠. 그러면 더 이상 뭐가 아닙니까? 1년을 넘지 않죠. 그러니까 뭐라는 표현을 쓸 수가 없다는 겁니까?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을 쓸 수가 없어서 이 이름 대신에 쓰는 이름이 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뜻입니다. 유동성 장기 부채가 뭐냐? 돈 빌릴 때는 뭐였다? 장기였는데 유동성 이제 유동으로 바뀌었다. 돈 갚을 날이 얼마 안 됐다. 그래서 유동성 장기 부채라고 합니다. 여러분 얘 계정감하고 얘하고는 좀 다릅니다. 단기 차입금하고 유동성 장기 부채도 돈 갚을 날이 얼마 안 남았죠? 단기 차입금도 돈 갚을 날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단기 차입금을 언제 쓰는 거냐면 돈 빌릴 때부터 단기였습니다. 그게 단기 차입금이고요. 유동성 장기 부채는 빌릴 당시는 장기였는데 이제 유동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유동이 유동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비유동성 장기 부채라는 계정 과목은 얘랑 연결돼야 됩니다. 뭐가? 장기 차입금이 유동성 장기 부채로 결국은 바뀌어야 된다는 거. 언젠가는 장기 차입금이라는 이름은 유동성 장기 부채로 바뀔 겁니다. 그 다음 미지급 배당금, 배당금을 주지 않았다. 이 계정 과목은 현금 배당할 때 사용해야 되는 계정 과목입니다. 요건 자본에서 배당할 때 나중에 다시 한번 나올 겁니다. 그때 배당의 현금 배당, 주식 배당 얘기 같이 나올 때 그때 다시 한번 볼 겁니다. 그래서 미지급 배당금은 현금 배당이라는 거 이렇게 연관을 지어 두십시오. 그 다음에 비유동부채 보시면 비유동부채에서 중요한 계정 과목은 사채입니다. 세무이급이라면 사채가 중요한데 사채가 처음 여러분 접근하실 때 잘 보통 어려워합니다. 사채를. 아마 이유는 사채를 일단은 못 받고 현실적으로 사채를 잘 못 받기 때문에 사채가 뭔지 감이 잘 안 잡히실 겁니다. 아마 그래서 더 어렵게 느껴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요 사채는 설명할 게 좀 많아서 다음 시간에 따로 사채에 대해서만 정리할 겁니다. 그 다음 장기 차입금은 차입금 돈 빌렸다 어떻게 해요? 장기로. 그래서 얘가 유동성 장기 부채로 나중엔 바뀔 거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임대보증금은 지난 시간에 반대말이 뭐다? 임차 보증금. 임대보증금은 주인이 쓰는 표현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 또 중요한 계정 과목은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중요합니다. 비유동 부채에선 요 두 가지가 여러분한테 시험적으로 조금 더 중요한 계정 과목입니다. 장기 차입금이나 임대보증금 자체는 크게 뭐 어려워하지 않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사채하고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중요하다는 거.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부채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충당 부채, 우발 부채란 말이 가끔 제 시험에 출제되거든요. 자, 부채는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부채는 크게 무슨 부채? 확정 부채, 그 다음 충당 부채, 우발 부채,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부채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거의 다 이겁니다. 확정 부채입니다. 거의 대부분이 확정 부채입니다. 자, 확정 부채가 뭐냐? 확정 부채 가장 대표적인 게 이런 거죠. 내가 은행 가서 돈을 빌립니다. 그래서 은행한테 1억을 빌렸습니다. 그럼 은행이 그냥 1억 빌려주는 게 아니죠.
여러분들 너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뭐 1년 후에는 갚아야 된다. 이렇게 정하죠. 그러면 내가 오늘 돈을 빌렸으면요. 나한테는 뭐가 생깁니까? 나중에 은행한테 돈을 줘야 된다는 의무가 있죠. 그 다음 언제 줘야 됩니까? 오늘 알죠. 1년 후에는 은행한테 1억을 줘야 된다는 사실. 그래서 오늘 지급 시기 언제 돈이 나가야 되는지도 압니다. 그 다음 1년 후에 얼마를 갚아줘야 됩니까? 1억을 갚아준다는 사실을 알죠. 금액도 압니다. 그래서 요 세 가지 지급 의무, 지급 시기, 지급 금액이 다 결정되어 있습니다. 오늘 그게 확정 부채입니다. 대부분의 부채는 그렇죠. 그런데 충당 부채는요. 의무는 압니다. 그러니까 돈이 나가야 된다는 사실은 압니다. 줘야 된다는 거 이건 나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의무는 확실한데 문제는 얘 두 개 뭐요? 시기 언제 줘야 될지 얼마를 줘야 될지 이게 애매하다는 겁니다. 이게 100% 명확하지가 않아요. 그런 게 충당 부채입니다. 대표적인 게 뭐냐? 여러분 개정 과목 요 위에도 보이지만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그렇죠. 충당 부채의 가장 대표적인 거죠. 퇴직급여 충당 부채. 퇴직급여 충당 부채가 뭡니까? 우리 회사에 누가 있으면 직원이 있으면 뭘 줘야 된다는 사실은 압니까? 퇴직금을 줘야 된다는 지급 의무가 있다는 건 알죠. 직원이 있으면 퇴직금 줘야 된다는 사실은 사장님도 압니다. 그런데 언제 주나요? 그건 모르죠. 왜? 퇴직금은 이 직원이 뭐 해야 됩니까? 그만둬야 되죠. 퇴사해야 사표를 써야 줘야 되는데 언제 사표 쓸지는 모르죠. 그래서 지급 시기라든가 지급 금액은 지금으로선 명확히 100% 추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 게 충당 부채입니다. 반면에 우발 부채는요. 이것도 잘 모르겠지만 얘도 애매하다는 겁니다. 그게 우발 부채입니다. 대표적으로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회사가 빵 만드는 회사인데요. 빵 만드는 회사인데 고객이 우리 회사 빵을 사 먹고 나서 식중독이 걸렸대요. 그래갖고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습니다. 식중독, 니네 빵 먹고 식중독 걸렸으니까 보상해달라고 소송을 걸었습니다. 근데 우리 회사에서 보니까 아무도 식중독 걸린 사람이 없는데 저 사람만. 왜? 우리가 수많은 빵을 생산했는데 같은 재료를 사용하고 같은 제조 공정을 거쳐서 같은 날짜에 팔았는데 왜 유독 저 사람만 걸렸지? 그래서 여러 가지 막 확인을 해보니까 아무래도 저 사람은 우리한테서 소위 뭐 그런 거 있죠? 합의금을 받아내려고 거짓말하는 것 같아요. 그랬고 모든 걸 다 조사해봤고 이제 법적인 변호사한테 법적인 자문까지 다 얻었는데 변호사가 우리 회사가 재판에서 이길 것 같대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길 것 같다. 그래서 돈 주지 않을 확률이 아주 높다. 그럴 때는 그런 게 우발 부채가 됩니다. 물론 이제 애매한 것도 있거든요, 여러분.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 뭐 그쪽 피해자가 증거 같은 걸 많이 찾아서 우리 회사가 패소할 것 같아요. 재판에서 질 것 같아. 거의 그게 확실시 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런 건 충당 부채입니다. 왜? 우리 회사가 거의 재판에서 질 확률이 높다고 그랬죠. 그러면 지급 의무가 생기겠죠. 그럴 땐 충당 부채인데 그렇지 않은 건 우발 부채들입니다. 자, 여러분 시험에선 이제 뭘 낼 거냐면 요 밑에를 보시면 자, 여기 파트가 중요합니다. 요 밑에 박스. 여기가 충당 부채라고 그랬죠. 자, 충당 부채 가로 세로 만나는 거 보십시오. 어때야 충당 부채입니까?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아야 됩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매우 높아야 돼요. 여러분 자원의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말은 쉬운 말로 돈 줘야 될 확률이 아주 높다는 거예요. 돈 아마 줘야 될 것 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금액일 추정 가능성, 신뢰성 있게 얼마 줄지 알 수 있다는 거죠. 앞으로 1억 정도 합의금으로 줘야 될 것 같다. 이런 게 거의 확실시 된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다? 충당 부채라는 거. 그런 게 아닌 건 다 여기 뭐 나오죠. 나머지는 우발 부채님 어쩌고 써있죠. 요런 쪽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여러분은 요쪽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충당 부채는 뭐다? 유출 가능성이 매우 높고 금액을 합리적으로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있으면,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충당 부채, 그렇지 않은 건 우발 부채라고 한다는 거. 그래서 요 충당 부채 조건만 가로 세로 만나는 곳, 요 두 가지를 아시면 되고 나머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나오냐면요, 여기 확정 부채하고 충당 부채는 부채입니다. 부채로 봅니다. 그래서 부채로 본다는 말은 장부에 써야 됩니다. 장부에 쓴다는 건 회계 처리를 하셔야 됩니다. 차변에 어쩌고 대변에 어쩌고 회계 처리를 해야 되지만 우발 부채는 부채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할 필요도 없어요. 장부에 쓰지 않습니다. 재무제표에 쓰지 않아요. 그게 차이점입니다. 시험에 그래서 얘를 물어볼 수 있거든요. 우발부채 어떻게 오답으로 나오냐면 우발부채는 부채로 인식한다. 그럼 오답입니다. 우발부채는 부채로 보지 않아요. 그래서 회계 처리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 보시면 뭐 공시라는 이런 표현들 나오잖아요. 공시, 뭐 주석으로 공시한다.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면, 그래도 세무 2급이니까 여러분 그 인터넷을 잠깐 켜보시면, 인터넷을 켜서 여기 검색어에다 이렇게 한번 쳐볼게요. 전자공시. 그러면 제가 전자공시라고 하면 여러분도 인터넷 되시면 이렇게 한번 쳐보십시오. 그러면 여기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이라고 있죠. 얘를 선택하면 사이트 주소가 나올 겁니다. 그 사이트로 가시면 모든 회사의 재무제표들을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모든 회사라고 뭐 다가 아니라 감사받은 회사들,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아는 큰 회사들은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한번 찾아볼게요. 회사명에 우리가 제일 많이 아는 회사, 뭐 당연히 우리나라에선 이 회사가 제일 크죠. 삼성전자. 그래서 삼성전자를 찍고, 자, 그 다음에 여기요 밑에를 1년으로 선택해 볼게요. 여기를 1년.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정기공시 있죠? 이 정기공시를 체크해 보십시오. 눌러보시면 뭐가 뜨죠? 여기서 사업보고서를 체크해 보세요. 정기공시를 선택하시면 밑에 창이 뜬다. 사업보고서만 체크할게요. 그 다음에 검색 버튼을 누르시면 삼성전자 사업보고서를 찾습니다. 두 개 나오죠? 17년도 거, 18년도 거. 그럼 그냥 최근 거 볼게요. 요 위에 거. 사업보고서를 누르시면, 자, 이게 사업보고서인데요. 왼쪽을 잠깐 쳐다보시면 왼쪽에 여기 4번의 재무제표라고 보이시나요? 4번 재무제표를 누르시면 이게 재무제표입니다.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그 다음 현금 흐름표. 반드시 외우셔야죠. 이거 하나 더 있었죠. 주석. 그런데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자본변동표, 현금 흐름표는 이런 서류 이름이지만 주석은 서류가 아니고요. 여기 5번에 보면 주석이라고 써있죠. 주석을 누르시면 여기 주석들이 나옵니다. 쭉 어떻게 써 있습니까? 한글로 조금 자세히 써 있습니다. 그게 주석입니다. 즉 재무제표는 이렇게 어떻게 나타내주냐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유동자산, 뭐 그리고 이런 현금이 형성산 얼마 있다, 이렇게 금액을 단순하게 이렇게 짧게 보여주지만, 그러니까 세부적으로 조금 약간 정보 전달에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보충 설명들을 이렇게 주석으로 이렇게 해서 쭉 달아줍니다. 어떻게 돼 있다는 거. 그래서 요게 주석인데요. 지금 저희가 왜 이 주석을 그런 게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우발부채가 있다는 건 이렇게 주석으로 막 이렇게 써주는 겁니다. 뭐라고 써주냐면 뭐 이렇게 만약에 아까 뭐 우리 회사를 상대로 누가 소송을 걸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누가 우리를 상대로 뭐 약 10억의 손해배상 소송이 지금 진행 중이다. 그렇게 참고로 써주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한테 그거 보고 결정하라고. 우리 회사가 지금 소송에 걸렸는데 뭐 우리 회사가 뭐 질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혹시나 질 수 있으니까 그런 걸 좀 감안하라고. 만약에 우리 회사가 지게 패소하게 되면 돈이 나갈 수도 있다는 사실들을 알고서 우리 회사에 투자를 하든가 이렇게 결정하시라고 이렇게 재무제표에 주석으로 달아준다는 소리입니다. 그게 주석입니다, 여러분. 그
그다음 이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중요한 건 퇴직급여 충당부채. 충당부채 위에서도 충당부채 얘기했었죠.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대표적이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충당금이 있죠, 여러분. 대손 충당금. 제가 처음 배울 때는 이랬습니다. 대손 충당금. 그다음 퇴직급여 충당금 이렇게 불렀어요. 제가 회계 처음 배울 때. 근데 지금은 퇴직급여 뭐라고 부른다고요? 충당금이 아니라 충당부채라고 용어를 달리해서 붑니다. 근데 여러분 좀 속편하게 생각하시면 같다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뭘? 충당금과 충당부채는 거의 성격이 비슷합니다. 충당금은요, 권리가 소멸되는 것.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이 권리가 소멸되죠. 왜? 대손 충당금이 이런 거 아닙니까? 외상, 매출금 1억이 있으면 그 밑에 대손 충당금 뭐 1,000만 원 이렇게 써지는 거잖아요. 그럼 내가 받을 돈이 얼마 있다? 1억 있는데 1,000만 원이란 돈은 못 받을 것 같다. 권리가 소멸될 때 충당금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고요. 충당부채는 의무가 발생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뭡니까? 직원이 퇴직하면 퇴직금을 주기 위해서 적립해 두는 거죠. 그게 퇴직급여 충당부채. 의무가 발생하죠. 퇴직금 줘야 된다는 의무. 그래서 충당금과 충당부채. 제가 왜 이렇게 같이 설명드리냐면 대손 충당금을 여러분이 잘 하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도 쉽습니다. 논리가 똑같이 흘러가기 때문에. 자, 여기 밑에 보시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설정합니다. 언제요? 결산 때. 퇴직급여 충당부채가 뭐라고요?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 주려고 준비해 두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처리 이렇게 한다는 거죠. 자, 대손 충당금은 회계처리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떠올리시면 이렇게 하죠. 결산 때 뭐라고 한다? 대손 충당금 얼마? 100. 그리고 차변이 뭡니까? 대손 상각비 100. 이렇게 회계 처리하죠. 그죠? 그런데 제가 왜 이렇게 보여드리냐면 여기는 뭐다? 충당부채, 대손, 충당금. 거의 같은 거라고 그랬죠. 충당부채, 충당금. 그 다음에 여기 뭐다? 차변 쪽이 퇴직, 급여인데 여기는요. 대손, 상각비. 계정 과목은 다르지만 얘도 뭐다? 비용. 얘 계정 과목도 성격이 뭐다? 비용 처리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똑같다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사유가 발생하는 겁니다. 사유가. 여러분 이 돈의 사유는 뭡니까? 직원이 퇴사하면 퇴직금 주려는 게 사유였죠. 그래서 직원이 실제로 퇴사했습니다. 그럼 뭘 줘야 됩니까? 퇴직금을 줘야 되죠. 그러면 돈 나가죠. 그 다음 차변이 뭡니까? 퇴직급여 충당부채. 준비했던 걸 이용하는 거죠. 얘는 어떻게 됐습니까? 얘는. 자, 얘는 이런 거죠. 이 돈은 왜 준비하는 겁니까? 대손. 돈을 내가 뜯길까봐. 그래서 외상 매출금 50만 원. 50만 원을 못 받게 되면 나 준비했던 얘를 사용하죠. 그래서 대손 충당금 50 이랬었죠. 그 다음 또 직원이 퇴사합니다. 그래서 얼마 줘야 됩니까? 80. 그럼 80만 원 돈이 나가야 되죠. 자, 그래서 난 준비했었죠. 그래서 이렇게. 근데 여기가 80이 안 되죠. 왜? 50밖에 남아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50밖에 쓸 수 없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30은 뭐라고 한다? 퇴직급여라는 비용 계정 과목을 2순위로 쓴다. 얘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대순상할 때. 외상 매출금 80만 원이 사라지면 대손 충당금 50밖에 안 남아 있으니까요. 맞죠? 그 다음에 나머지 30은 뭐라고 했습니까? 비용 계정 과목. 뭐 쓰면 될까요? 비용 계정 과목. 얘가 비용이래며 그럼 짐작되시죠? 대손 상각비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계정 과목은 다르지만 하는 패턴이 똑같다고요. 그 다음 나중에 또 결산할 때가 다가오면 퇴직급여 충당부채를 또 설정해야 된다. 얼마 설정한대요? 200. 그런데 기존에 얼마가 있대요? 30. 그럼 얼마만 추가적으로 만드는 겁니까? 170만. 얘도 그랬죠? 대손 충당금을 만들어야 된다? 200을. 근데 얼마가 있으면 기존에 30이 있으면 얼마만 만듭니까? 170만. 그리고 여기 대손 상각비
170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를 하죠. 그러니까 대손 충당금을 잘 하시면 퇴직급여 충당부도 잘 할 수밖에 없습니다. 논리가 같이 간다고요. 그 다음 밑에 이제 정리한 건데 퇴직금을 준다는 분계가 나오면 시험에 잘 나옵니다.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럼 분계 순서 정하시면 돈이 나가야 되죠. 돈이 나간다. 퇴직금 줘야 되니까. 그러면 중요한 건 제가 얘기한 건 이쪽이라는 소리예요. 차변 쪽. 자, 뭐부터 사용한다? 퇴직급여 충당부채부터 얼만큼? 잔액만큼만. 얘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으면 되는데 모자란다. 그러면 그 다음 와야 되는 이름이 뭐다? 퇴직급여라는 거. 이 순서를 잘 기억하시라는 거. 그래서 이 금액을 합치면 요 총 금액이 뭐랑 똑같아야 돼요? 퇴직금하고 똑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 4번 하나 있는 건 여러분 퇴직금 줄 때도 뭘 띄기 때문에요. 세금 띄기 때문에 월급 줄 때처럼 퇴직금 줄 때도 세금을 띱니다. 그 세금 띄는 걸 뭐라고 한다? 예수금. 그러니까 이 돈이 조금 덜 나가겠죠. 500 줘야 되는데 예를 들면 여기가 490 퇴직금 500 줘야 되는데 10만 원은 세금이다. 그럼 실제로 나가는 돈은 490이고 10만 원 이렇게 예수금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고요. 그건 세금 얘기인 거고 중요한 건 이쪽이다. 차변 쪽 순세 개정 과목 오는 순서를 잘 떠올리시라는 거. 특히 이 퇴직급여 충당부채 퇴직금 지급하는 문제는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꼭 잘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번 시간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엔 사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사채가 조금 어려워서 시간을 조금 한 시간 정도 걸릴 것 같습니다, 내용이.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